그게 저는 9월 이후로 보고,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10일 날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하반기 강력 랠리가 올 것이다 라고 돈을 가장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주식부터 상승을 시작하고, 상승 초기에는 빅테크. 오늘 책은 투자의 감각편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출간하신 투자의 감각 요 책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박세익 대표님께서 이 책을 제대로 습득한다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도 결코 투자가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그게 이제 거시 경제 흐름을 통해 이제 투자 시그널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라면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거시 경제 지표는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박세익 대표님이 저를 좀 더 좋게 봐주시고 또 표현해 주시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 투자는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많으면 경제가 좋은 것이고 돈이 많으면 누구나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결국은 돈의 흐름대로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걸 봐야 되는 기준은 돈의 양. 돈이 많이 늘어났느냐 아니면 늘어나는 속도가 줄고 있느냐 아예 돈이 사라지고 있느냐. 즉 통화량 지표가 그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걸 본다면 충분히 투자의 시그널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통화량 지표로 투자의 시그널을 어떻게 이제 통화량 지표를 보면 된다는 건 말씀해 주셨고. 네. 통화량이 그러면 돈의 양을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그러면 모든 사람, 전 세계 인구를 우리가 다 찾아내면서 돈을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경제에서 보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찾아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돈이 어디에서 발행하나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찍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은 이제 M1이라고 해가지고 보는 동안인데 그건 전체 돈의 5%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창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가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 통화량 지표는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에 통화량 증가율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게 별 신문에서 신경을 쓰진 않죠. 왜냐하면 그게 알면은 실제로 통화량을 너무 많이 늘렸다거나 줄임에 의해서 경제가 커지고 축소되어 가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많이 숨기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시장은 돈이 늘어나면 뭐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그렇죠. 반대로 돈이 아예 실제보다 줄어들면 그게 경제 위기고요. 돈의 양이 증가 속도가 너무나 쉽게 막 줄어들면 그게 이제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의 양을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돈의 양에서 거기서 또 봐야 될 게 하나가 이제 대출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안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이제 먼저 그 우리 김 작가님 말씀 중에 대출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대출이 곧 돈입니다. 대출을 갚으면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출을 갚으면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진 않고요. 은행의 대출은 코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코드가 사라지면서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양이 생각보다 줄고 있다. 이 얘기. 돈의 양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출이 줄고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해석하면 갚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좀 뭔가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갚는 거겠죠? 그렇죠. 은행에서도 갚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돈을 언제 갚습니까? 금리를 낮출 때 갚습니까? 아니면 금리를 올릴 때 갚습니까? 올릴 때 갚겠죠. 그렇죠. 금리를 올릴 때 통화량 증가율은 감소를 하고요. 중앙은행이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통화용 증가율이 너무 확대되니까 자산의 버블이 생길 것 같다. 그럴 때는 돈의 양을 줄여 어떻게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죠. 지금 현재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기는 만만치 않은 시기죠. 어려운 시기죠. 왜냐하면 돈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쨌든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시기일 수 있다. 자, 지금 금리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미 연준의 7월 FOMC에서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 밟았잖아요.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관한 발언이 주식시장에 또 일말의 좀 희망을 봐서 좀 증시가 좀 반등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럼 향후 금리 향방과 주식시장의 움직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밝혔죠. 그 문장이 슬로우 더 페이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슬로우 더 페이스,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현저히 완화되는 조건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걸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얘기하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정확한 뜻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예. 그럼 인플레이션 왜 생기는 걸까요? 전쟁에서 생기는 건가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뜻은 통화량, 돈의 양이 많아져서 그 결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사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현저히 완화된다. 그 의미에는 통화량 감소치가 현저히 낮아질 때 그 시간차에 의해서 물가가 내려가겠죠. 그 안에 벌어지는 전쟁이나 뭐 홍수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변명일 뿐이고요. 핵심은 통화량 이 얼마나 줄어드냐 싸움인데 작년 11월에 미국에 어차피 전 세계 돈의 65%는 달러입니다. 65%? 예. 전 세계? 네. 전 세계 흘러다니는 돈, 내 돈에 있는 내 지갑에 있는 돈의 65%는 달러로 가져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가 그만큼. 기축통화란 말이 완전 와닿네. 예. 그러니까 결국 65%에 있는 돈이 1%만 줄어들어도 전 세계 어느 나라는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65%니까. 예. 이 돈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통화량 증가율이 약 24%를 찍었습니다. 근데 24%가 얼마나 큰 수준이냐면 지난 40년간 미국의 통화량 평균 증가율은 장기 평균 증가율은 7%였습니다. 무려 3배 넘는 수준의 통화량 돈이 풀렸는데 그게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고 미국 경제가 그 재정 지출로 해서 미국 정부가 돈을 풀었던 거죠. 그걸로 인해서 돈이 증가했으니 전 세계 부동산 주식이 다 올랐고 아차 싶어서 그때부터 통화량 증가율을 낮추기 시작하죠. 어떻게? 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발표한 통화량 증가율을 보면 5.9%가 됐습니다. 그러면 21%에서 5.9%로 계속 하락했던 거죠, 증가율이. 그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계속 빠졌던 거고 부동산 가격도 이제 계속 힘들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장기 평균 통화량 증가율이 7%인데 그 밑으로 내려갔죠.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미 물가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근데 6월, 7월 두 번째 주는 7월 말에 0.75% 금리 인상 전입니다. 그러면 8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발표할 통화량 증가율은 아마 지금 5.9% 증가율이 아니라 4%로 내려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제 그걸 감안해서 충분히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슬로우 더 페이스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금리 인상할까요? 저는 금리 인상은 하게 된다고 해서 9월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3번 남았긴 했죠. 근데 이제 점도표라는 게 있거든요. 과거 2018년 12월에 미국 경제가 2018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 10월에 채권금리가 3%를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세를 띠다가 2018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또 해서 2.5%가 됐습니다. 그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도 금리 인상에서 연말 목표치 2019년 목표치가 3.5던데 계속 할 거냐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 오토파일럿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오토파일럿이 뭔지 아시죠?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쉴 때 오토파일럿은 자동으로 가잖아요. 그 얘기는 예상한 대로 3.5% 계속 갈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주식이 폭락하면서 2018년 12월까지 S&P 500 인덱스가 20%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순식간이죠. 그래서 1월 11일 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실수라고 직접적인 얘기 안 했지만 이제는 경제 지표를 보면서 기다려보자. 변화했을 때 이때부터 그 전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점도표가 3.5%를 가리켰지만 2019년에는 7월, 9월, 11월 3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가 2.5%였는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2.5%입니다. 자, 2018년보다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 말하기 어렵죠. 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 기반이 많이 흔들려 있는데 증시가 겁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슬로우 더 페이스 할 수 있다라는 발언에서 안심을 시켰고 그게 증시가 어떤 반응을 보느냐 그리고 물가 지수 당장 이번 주 8월 10일이죠. 7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됐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확인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율이 지금 현재 떨어지는 그 추세만 보더라도 9월이 마지막 인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향후에도 더욱더 많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발언이 나오면 2008년 12월처럼 증시가 폭락하면서 겁을 주는
보여주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는 인상보다는 언제 인하할 것인가. 그것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주목하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9월에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잠깐 쉬고면서 인하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데 그런 뜻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사실 금리 인상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플레이션도 피크를 좀 쳤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먼저 아셔야 될 게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선행하는 지표는 원자재 가격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는 게 이제 10년 또는 5년 만기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실제 인플레이션을 가장 근접하게 비교한다는 페드의 서베이나 미시간 대학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마지막으로 4번째 후행 지표가 CPI, PCE, 물가지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후행 지수라는 건 뭐죠? 모든 상황이 반전되고 이미 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 증거로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행 지표가 만약에 지난달보다 약해지는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이미 먹혀들고 인플레이션 완화는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후행이니까. 근데 선행 지표들은 이미 다 떨어지고 있고. 앞에 3가지들이요? 예. 이미 원자재 가격은 충분히 빠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 10년, 5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이미 작년 8월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미시간대 이미 4월부터 5월부터 계속 떨어져 있고 7월 마지막 날에 발표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5년 만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존 3.1에서 2.9%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다 전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마지막 후행 지표인 8월 10일 인플레이션 CPI 지수도 이미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후에 그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자님은? 인플레이션 피크 후에 사실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금리죠.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리세션이 올 거야. 리세션이 오면 주식 빠져. 근데 리세션이 온다고 해서 주식이 빠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진짜요? 먼저 빠졌으니까. 리세션 올 가능성에 6개월 전부터 빠지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능성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상승하고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제가 투자의 감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대 심리를 확인해주는 페드의 발언, 그다음에 이 발언을 확인해주는 실제 상황, 이 3가지 종류를 낼 때 현재는 기대 심리만으로 올라가고 있고 기대 심리를 조금 확인해 준 게 페드의 파월 의장이 지난달에 슬로우 더 페이스 하겠다. 그럼 슬로우 더 페이스 하는 조건이 인플레이션이 현재 내려온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8월 10일 CPI 지표겠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실제 상황 맞죠? 실제 상황은 이제 마지막에 금리를 실제로 내리는 상황. 그래서 금리를 실제 내리는 상황은 아니면 실제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상황이 실제 상황이 되겠죠. 그게 저는 9월 이후로 보고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10일 날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하반기 강력 랠리가 올 것이다라고 이미 7월 16일 날 강하게 방송을 했고 그 핵심은 10월 11월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제 이런 때문입니다. 10월 11일부터 강력 랠리가 온다는 거는 상승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8월이잖아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피가 2270 정도까지 갔었다가 지금 한 2400 후반 와서 이제 약간 반등은 했지만 다시 떨어질 거야라는 이제 그런, 왜냐하면 경기 침체 뭐 피할 수 없다 이런 썸네일 유튜브도 많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미 저는 사야 될 타임은 지나왔죠. 지나왔는데 지금 그 시점을 놓친 사람들은요? 놓친 사람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주식시장이 수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더 많이 올라가지면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면 다시 에너지를 싸서 손바퀴 넣으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늘이 지금 8월 초중순이네요. 그 8월 10일에 CPI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시장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 심리를 확인하는 게 CPI 내려갔네? 그러면 반등이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크게 올라간 다음부터 다시 추가 상승으로 가려면 실제 금리 인상 중단하는 그 시점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9월까지는 분명히 올린다고 했으니 그게 0.75든 0.25%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의 종집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파월 의장이 이제 안 올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9월에도 CPI를 보니까 충분히 내려가서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나와서 페드와치 등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질 때 그러면
실제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그 시점, 약 한두 달 후에는 다시 또 본격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8월 10일 넘어서 CPI 발표 후에 하루 이틀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때부터 실제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그 선언이나 중단하는 행위를 행하는 시점, 그때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는데 그때는 이제 오르고 내려야 하는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차에 타려고 하는 포모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지금 못하면 막 두려울 때 그때가 항상 대부분 단기 꼭지거든요. 그런 때는 좀 악착같이 참아야 되고 이제는 최소한 S&P 500 기준으로 4,100에서 4,3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리듬을 타는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 상승에 대한 얘기해 주셔서 한국 주식시장이 반등 모멘텀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으면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투자의 감각 책에서 보면 뭐 달러 인덱스 추이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일까요? 전 세계에서 65%의 돈이 달러화지 않습니까? 달러화가 갑자기 많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달러화로 빌린 돈을 갚는다는 의미죠. 달러화로 빌린 돈을 갚으면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갚으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갚으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까? 친구끼리 빌린 돈을 갚으면 그 돈은 내가 번 쓰지만 은행에 갚으면 그 돈은 사라지는 겁니다. 돈이 사라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은행에 돈을 갚거나 빌린 자가 파산하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파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경제 위기라고 볼 수는 없고 은행은 일단 갚으라고 하지만 나중에 좋아지면 다시 풀어내거든요. 이렇게 결국 달러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갚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달러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달러가 강세입니까? 약세입니까? 강세죠. 강세인가요? 달러를 기준으로 본데. 내가 달러로 빌린 데는 은행에서 자꾸 갚으라고 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달러가 강세죠. 그래서 달러가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인플레이션 피크고 뭐고 간에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증시하락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7월 10일 이후로 달러와 인덱스가 109, 약 110 조금 0. 몇 프로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이게 하락했다는 얘기는 돈 빌려서 갚았던 수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그 돈으로 투자할 여력이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지금 채권 시장에 가 있고 조금씩 넘어와서 주식 시장에 와 있고 그걸 좀 더 넘어와서 요즘 비트코인도 좀 나아지잖아요. 그런 쪽으로 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와 인덱스가 향후 다시 현재 110 근처에서 내려와서 지금 106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다시 당연히 출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게 106이 아니라 105, 104로 계속 조금씩 하락한다 그러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씩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도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증시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주식 투자할 때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간 지역에서 먼저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 있는 분야 이쪽에서 돈이 빠지면 그 분야는 폭락을 하겠죠. 왜냐하면 100원밖에 없는 데서 10원 빼주면 10% 빠지면은 여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1,000원 있는 데서 10원 빠지면 큰 티는 안 나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 투자의 감각에서 그런 얘기를 썼는데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게 뭐냐? 가장 먼저 금융시장 전체를 보면 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채권입니다. 두 번째 많은 게 주식. 세 번째가 암호화폐겠죠. 그런데 주식시장 안에서 보면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게 대형주겠죠. 빅테크 등 대형주. 가장 적게 들어간 주식들은 저 스몰 캡들이죠. 그러면 증시가 하락, 올해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했을 때 가장 먼저 하락을 주도했던 게 뭐냐? 페이스북, 지금 메타였죠. 메타가 급락하면서 전체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당연히 반등을 한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 짜잘한 주식, 여기에서 상승한다고 주식시장 오지 않습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와야 전체 시장이 상승하는 것처럼 돈이 가장 많은 포지션에 있는 게 빅테크죠. 그래서 빅테크가 먼저 상승을 하고 이 상승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중간 단계, 그다음 맨 마지막 그게 암호화폐로 조금씩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초기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빅테크, 그러니까 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지나가야 아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매출 성장세나 이런 부분이 가장 타격을 받을 기업들은 빅테크잖아요. 빅테크가 그렇다면 반대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또 가장 먼저 좋아지는 게 또 빅테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가장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주식부터 상승을 시작하고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승 초기에는 빅테크, 상승 초기가 어느 정도 넘었다. S&P 500 인덱스 6월 고점이 4,200포인트인데 4,200포인트를 넘어가면 빅테크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 중소형 종목이 더 반등이 시작되겠죠. 근데 중소형 종목은 주식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들어가도 반등폭 더 큽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라는 용어를 하는데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설 때는 이제 중소형 종목 위주로 가고 전고점을 넘어서기 전에는 빅테크 위주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빅테크 얘기해서 결국 이거는 지금 미국 기준 얘기해 주신 건데 근데 또 빅테크에 대해서 사실은 2020년, 뭐 2021년까지 굉장한 장밋빛 전망과 버블들이 좀 있었고 지금 2022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 걷어내진 부분이 있으면서 그 전과는 똑같은 시선으로 안 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목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면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다 팝니다. 다 팔죠. 예, 그런 것처럼 종목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장은 뭐냐? 우리가 말하면 시장은 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갑자기 모든 종목이 같이 하락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종합주가 지수는 어떻게 오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통화량 증가율 곱하기 기대심리입니다. 돈이 많이 늘어나면 여기도 돈 저기도 돈 그러면 그 돈이 주식을 하겠죠. 근데 주식이 올라가는데 그럼 기대 심리는 어떤 때 올라가냐? 돈이 많이 늘어날 때죠.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회사가 달라진 건 없어요. 삼성전자가 10만 원 될 때와 지금 6만 원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몇 년 지났다고?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은 더 늘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주가가 40% 빠졌느냐? 달라진 건 기대 심리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어느 날 5% 빠졌다고 사람들이 회사에 뭔 일이 있어 묻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주가는 원래 오르고 내릴 뿐입니다. 대신 변한 건 내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빅테크가 나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통화량 증가율이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지니까 빅테크에 대한 밸류에이션, 기대치를 낮춰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PER이라고 하는데 그게 낮아진 것이고 그럼 통화량 증가율이 더 이상 안 떨어져. 이제는 점점 올라갈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죠? 기대 심리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대 심리가 낮아진状態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나빠진 건 없고요. 다만 페이스북은 나빠졌죠. 왜냐하면 애플이 사생활 보호 정책 때문에 실제로 매출도 줄고 미국에서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뭐 다 인스타, 유튜브, 뭐 틱톡 하지 않습니까? 틱톡을 하다 보니까 유저 수가 줄고 유저 수가 줄다 보니까 매출이 들어오니까 페이스북의 주가는 가장 많이 떨어졌죠.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플이나 구글 유튜브 가보니까 광고식 이번에 구글 실적 발표 7월 말에 할 때 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회사는 그대로 있었는데 기대 심리만 빠져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도 페이스북처럼 뭐 넷플릭스처럼 정말 아예 이 구독자 수가 실제로 감소한 게 아니라면 사실 기대 심리만 빠졌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는 테크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질문 한 번 더 드려야 되겠네요. 테크 주식에 있어서 그럼 지금 페이스북 메타는 별로 좋게 보시지 않는 것 같고 실적이 앞으로도 불투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게 보시는 워낙 빅테크니까요. 뭐 어디 쪽인데요? 저는 사실 아마존과 구글을 좋게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애플은 사실 애플도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워낙 수익성이 좋고 강력한 우리 김 작가 TV처럼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근데 그 안에서 애플은 지금 과거에는 아이폰 판매가 주였다면 지금은 아이폰을 매개로 한 서비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죠. 예, 이걸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더 넓혀가기 위해서 자율주행 차량까지 가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시간이 분명히 걸릴 것이고. 근데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색은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생활에는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통화량 증가를 해보게 된다면 다시 밸류에이션 업사이드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에 빅테크가 있다면 사실 한국에는 이 빅테크라고 할 만한 게 네이버, 카카오 말고는 딱히 큰 건 없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뭘 사야 되나요, 지금? 자, 이제 네이버, 카카오 먼저 얘기를 하면 카카오가 작년에 자회사들이 일제히 상장하면서 상당히 큰 덕을 봤는데 자회사 성장하다 보니까 카카오 기존 주주들한테는 이익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죠. 대주주만
평가액을 잔뜩 얻어서 돈을 벌었지만 기존의 카카오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대주주 이익 실현 시 이 회사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에도 그런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LG에너지솔루션의 LG화학에서 분리되면서 일종의 물적 분할하면서 상장한 이후에 자회사들 상장으로 인해서 가치가 평가됐던 것들이 일제히 가치를 그러니까 하락 평가를 받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들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SK 같은 일부 주식은 다 도리어 합병하는 일도 발생이 되고요. 왜? 이제 지금까지 자회사 상장하는 게 이 회사를 좋아주는 줄 알았더만 외국인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대주주를 빼고는 좋을 게 없었다. 그래서 자회사 상장 기대감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시대였고 이제는 자회사를 합병하는 시그널이 나와야 카카오나 네이버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의 같은 경우도 자회사는 많지 않습니까? 아직 비상장을. 이 부분들에서 아예 상장 안 하겠다는 얘기하면 지금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카카오는 이미 카카오 엔터나 등등들 상장 계획을 철회하거나 요새 조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이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완전한 플랫폼, 수익성, 이걸 갖추고 있는 회사지만 증시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나 상장 안 할래. 자회사 상장 안 할래. 이런 시그널이나 선언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사야죠. 충분히 하락했다고 보니까. 이제 이걸 빼고는 한국에서는 그러면 빅테크가 있느냐?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분명히 빅테크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온리 이제 D램과 결국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치포 동맹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반드시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네.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이 D램, 메모리 반도체의 약 40%를 중국 기업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치포를 하자 그러면 중국 고객 40%를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치포를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적 능력이 필요한 건데 여기적 능력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압력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 기조에서 꺾이면서 지금 연이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기존의 중국과의 거래처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중국이 그만큼 사라졌다고 인도가 그만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에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어렵죠. 대안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부드럽게 외교적으로 해결하느냐. 그다음에 이게 강제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텐션이라고 하죠. 이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느냐. 이게 보여줘야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빅테크에서 그나마 좀 유리한 게 저는 현대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적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시장이 있고 그게 전기차로 이전하고 있고 전기차로 이전하게 된다면 전기차가 일종의 플랫폼이 되거든요. 그 무인 자동차, 즉 자율주행으로 넘어간다면 차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게임하고 인터넷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국내의 80% 점유율, 전 세계의 약 20% 가지고 있는 유럽 시장의 경우는 그런 큰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회사로, 플랫폼 회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일 수 있다. 이 과정이 오히려 현대차가 장기 투자로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치포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가지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신 분들은 버텨야죠.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정치적으로 서로가 갈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당연히 김 작가님 뭐 시사 쪽에 밝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미국이 11월에 중간선거인데 하원의 과반 의석을 거의 잃는다 이렇게 지금 이미 판단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10월이면은 시진핑이 10년 집권이 끝납니다. 중국은 원래 10년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시진핑은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경우는 의회가 공화당으로 넘어갈 태세고 중국의 경우는 시진핑이 지금 장기 독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외부의 적이죠. 그렇죠. 원래 외부의 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부가 결집을 하죠. 그래서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번 임기를 마치고 저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10월 말부로 임기가 끝나요. 근데 굳이 왜 그분이 대만에 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왜?
미국에서 중국 그러면 공공의 적입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냥 중국 사람 싫어합니다. 왜? 미국이 가장 큰데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낸시 펠로시 어차피 하원 의원 이번이 마지막 기수인데 가서 희생해주고 그렇게 되면 좋죠. 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이 생기고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반등 모멘텀이 만들 수도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싫어할 게 없어요. 빨리 와라. 그래서 군사적으로 대만을 공격한다. 목소리를 키울수록 시진핑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 시진핑이 장기 집권이 확인이 되는 시기, 그다음에 민주당의 중간 선거가 끝나는 시기, 10월, 11월 이 시기가 10월만 돼도 사실 중국은 끝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나가면 삼성전자는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또 분기 배당도 하지 않습니까? 가끔 특별 배당도 하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속상하지만 좀 버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로 좀 버텨보자. 예.